자, 오늘은 출산 거부 사회 5장 노동개혁 파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육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대개조가 불가피한데, 그렇죠. 한두 가지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교육과 돌봄 이후의 교육, 또 교육 과정이 끝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또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또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또 의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예상 질문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제 그거 중심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보면 대학을 마쳐서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저희가 노동개혁을 두 번째 파트로 잡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이제 말을 꺼낸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공조자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유정 비서관님부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개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약간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크게 뭐 세 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체계 개편, 세 번째로 파견 근로조건 격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저 사실은 연장 근로제도 있고요. 근데 69시간. 네네네. 그리고 근데 사실상 이런 노동개혁이라는 의제를 던지자마자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들, 근로시간 유연화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로시간 유연제가 아까 기자님께도 말씀하듯이 유연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 네, 연장. 69시간 이걸로 하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대표되는 그 노동정책이 52시간, 주 52시간도 사실상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69시간으로 연장하고 너희 마음대로 휴가하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너희 그 젊은 애들 그렇게 써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 남기고 그 사이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키워라, 이렇게밖에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상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너무 당연한 명제잖아요. 시간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있어야지 육아를 하고 돌봄을 할 텐데 그 시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지금 있는 시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노동 개혁이 아니고 많은 노동자분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노동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 우리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도 한번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건 없지만 일단 뉴스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노동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하고, 자기가 일할 시간 선택하고 또 휴가도 일주일 이상 보낼 수 있고, 그 대신에 자기가 이제 좀 압축적으로 일을 좀 장기간 근로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면에서 노동자의 선택권을 좀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정책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동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사실은 말로만 서울 좋은 이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율권이라는 게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자율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개혁에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논의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런 방식으로 유럽 사람들처럼 휴가 한 달씩 가고 그렇게 그게 자기가 선택사항에 대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게 가능해져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 개혁을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그 여당 관계자들이 이제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정책을 변호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노동자들에게 좋은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별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사실은 이제 상황과 그 발상이 좀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이 합의 과정을 보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 어쨌든 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언론에 공표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도 여론이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좀 주춤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했던 그 모든 게 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뭔가 합의 과정 자체가 좀 이렇게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내볼까 이렇게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맞아서 좀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해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합의 과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그 개혁안 자체는 뭐 나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합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현실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유진 비서관님은 네.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했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받아들이셨고, 이지영 작가님은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합의 과정 없이 그 섣부르게 공표를 했다가 그 여론의 반발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집어넣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최병천 소장님,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얘기를 꺼낸 거 하고 그 과정, 실현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이유진 비서관님이 이제 노동시간 연애 결혼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관련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로 거슬러 갈수록 노동시간이 더 많았었는데 연애, 결혼, 출산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연애와 결혼이 꼭 낫다라고 단정하기는 이제 우리가 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경험적 데이터로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거는 소위 말하는 69시간, 69시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무급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거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직무급제를 둘러싼 연봉급, 호봉급을 줄이는 개혁은 특히 공공부문부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건데 근데 실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직무급제로의 변화는 저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공부문부터 실천하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거는 노조 때려잡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작년 연말 11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20% 후반부까지 떨어졌다가 지지율이 30% 중반까지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표명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건설 노조랑 되게 이제 강한 이제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노동개혁에 대한 이런저런 로드맵을 차근차근 한다기보다는 그냥 화물연대 때려잡고 건설노조 때려잡으면 이 어떤 그 노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반감도 부분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기 보수층도 결집시키고 중도층 일부도 땡길 수 있다 그래. 그 보고 그냥 노조 때려잡기. 실제로는 주로 하고 있는 건 노조 때려잡기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직무급제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그건 다 이제 약간 레토릭 같은 거 같고 그래서 노조 때려잡기 좀 그만 좀 하고 직무급제라도 하면 나름 의미가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개혁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면 노동개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럼 역대 정부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좀 설명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 노조의 혐오를 부추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그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전태일 열사 시절이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뭐 권리라는 건 뭐 이렇게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쉽게 해고되고 뭐 최저임금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뭐 어려운 시절을 70년대까지 보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주장했던 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거잖아. 근로기준법만 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뭐 하루 8시간 노동제니 뭐 주 휴일 보장이니 좋은 제도들이 다 있었는데 그 형식적 법인 거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 법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그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서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기업들은 채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해고할 권리는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 전제가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정규직 시스템과 연공서열제와 그리고 이제 그 해고의 어떤 불가능,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이게 이제 한국 노동법의 특징인데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를 한 3, 40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서는 항상 사람이 부족했고 기업들은 매년 공채를 통해서 대규모의 인원을 채용을 해야 했고 그럼 그분들은 거의 정년까지 회사를 다녀도 뭐 특별한 이랬던 사고를 치거나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 기밀을 빼돌리거나 뭐 그런 징계 사유가 있지 않는 해고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항상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한번 고용하면 거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정규직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고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공설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적은 임금으로 시작해도 어차피 이분은 평생 고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받아도 나중에 연봉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가서 정년할 때쯤 되면 거의 억대 연봉 근처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의 어떤 소득의 필요성과 연동돼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큰 돈이 필요 없어도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대학 등록금 뭐 자녀 결혼 자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연공서열제를 채택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화 시대에는 되게 합리성이 있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연공서열제나 정규직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 이른바 이제 산업화 시대 또 우리가 이렇게 한 10% 가까운 고도 성장을 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90년대에 이제 그게 안정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주화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번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적용하지 않았던 노동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게 이른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제 대투쟁 이후에 이제 임금도 많이 상승하게 되고 노동법들이 실제로 힘을 가지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한 번 뽑은 직원을 평생 데리고 있기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가 세계화가 일어나고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이 업종 전환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분야로의 진출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변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구조 변화가 기업들의 구조 개혁이 빨라지는데 이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으니까 한 번 뽑은 노동자를 평생 종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개혁하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첫 번째 정부가 김영삼 정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혁을 추진했잖아요. 그 노동법 날치기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권영길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고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권영길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96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때 아마 몇 살이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생이에요? 저 93년생인데 그 3살, 4살이면 그래도 96년이니까. 그런가요? 12월 26일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저는 당연히 구리카콘이랑 저 2살.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음부터 기억하세요. 그럼. 그렇죠. 김영삼 정부가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가 그 당시 야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힘이었고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다수 의석을 갖고 날치기 통과를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된, 왜 밤에 이제 몰래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갔던 게 전국적인 양지탕입니다. 양지탕. 뒤풀이로 간 게 양지탕이었어요. 그거를 통과시 바로 뒤로 간 게 양지탕이 국회의원 24시간. 그러네. 그때 또 양지탕이 유명했어요. 네, 한밤중에 통과시켜놓고 양지탕이 가서 투표를 하고 네. 다음 날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 권영길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삭발을 하고 그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면서 전국적인 이력 노동운동계의 스타로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국민승리 21의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노동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지는 동력이 만들어진 게 그 노동법 날치기였어요. 그게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에 추진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야당과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막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동법을 다시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켰던 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97년 그 다음 해에 IMF 위기가 터지게 되는 거죠. 97년 11월. 그렇죠. 1년 뒤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대중 씨가 노동법 개혁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자기는 구조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시도했던 건데 그 야당 김대중 씨가 이끌고 있던 야당과 노동계가 그거를 못하게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구조개혁을 못해서 IMF 경제 위기가 온 거다라는 식으로 김영삼은 그렇게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IMF 위기를 맞아놓고 뭐 그렇게 탓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랬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한번 어떤 노동법 개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알다시피 97년 말에 IMF 위기가 터지고 98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엔 노동법 개혁에 반대했지만 IMF가 노동 개혁을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IMF의 권고 사항이니까 IMF의 어떤 그 기금을 받는 자금을 받는 그래서 이른바 김대중 정부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하거든요. 4대 부문 개혁, 기업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정부 개혁, 공공부문 개혁이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개혁 이렇게 네 개 부문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 개혁이고 그때 도입된 게 정리해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징계 해고만 가능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 돈을 횡령한다든가 회사 안에서 뭐 폭행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명백한 어떤 징계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했다면 김대중 정부 때 했던 IMF의 권고에 의해서 받아들인 정리해고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기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IMF 상황 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망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입증을 여러 가지 조건을 입증해내야 되지만 어쨌든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겁니다. 대신 이걸 받는 대신 이른바 노동삼권을 합법화한다든가 이제 그런 전교조를 합법화한다든가 이제 그런 노사정 당시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서로 딜을 한 거죠. 노동계와 기업계가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어떤 대타협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리해고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김대중 정부의 노동개혁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노동개혁 시도가 뭐 큰 건 없었어요. 제가 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있나요?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정부는 되게 큰 걸 했다고 봐요. 이를테면 뭐 노무현 정부 때 한 게 우리 영화 그 카트의 영화 카트 해가지고 원래 파견 제도라는 건 그래서 그 파견법에서 2년 그러니까 파견 제도란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는 그냥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고 그거를 이제 가급적 파견은 2년만 해라.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정규직 고용으로 의지하냐, 뭐 정규직화되냐 이런 약간 개념도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거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우리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홈플러스 당시 홈플러스였고 지금 그래서 그게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됐던 거고 저도 이제 그때 부지런히 이제 그 연대 시위 가러 갔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이후로 1, 2년 정도 지나면 비정규직 비율이 살짝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일종의 이제 법제화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물론 그걸 2년으로 하니까 그 법이 있는 게 바람직하냐 아닌 게 바람직하냐 이거에 대한 설왕설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년 정도 써야 되는데 2년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바꿔봐야 되니까 도중에 잘라버리거든요. 2년 딱 쓰고 잘라버리고 2년 딱 2년 쓰고 직전에 잘라버리고 2년 직전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갑론을박은 있긴 하나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매우 큰 개혁 중에 하나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큰 개혁은 없었는데 그 비정규직 공시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대기업들마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노동부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용어는 다시 찾아봐야 될 텐데 일종의 일자리 채용 공시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형태를 공시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알게 모르게 되게 강한 규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시를 뭐하러 하겠어요? 욕하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는 도입은 이명박 정부 말기 때 도입되었고 시행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시행돼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투쟁의 근거나 논리적 근거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실제로 이슈가 많이 됐던 건 화물연대와의 어떤 파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긴 했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그다음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뭔가 이제 떠오르던 상황이었던 거. 그리고 아까 법으로 치면 비정규직 보호입법 그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특히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부 말기였어요. 2006년경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경이었고 그것도 파업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높았어요.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통틀어서 노조가 한 것에서 지지율이 50%가 넘는 거 그게 유일했던 걸로 기억나요. 왜냐면 50대 아주머니들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시민들이.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그런 정도? 그래서 이명박 정부까지는 나머지 다시 얘기하면 되고. 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다시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죠. 그렇죠. 다시 이제 이른바 노동개혁이라는 건 진보적 노동개혁이 보수적 노동개혁이 있는 거예요. 진보적 노동개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이나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의 노동개혁이 있을 수 있고 그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적 성향에서의 노동개혁 다시 김영삼 정부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제 산업구조 조정이나 어떤 기술 변화나 어떤 세계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게 일반 해고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해고의 자유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 정리해고를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 명분이 있으면 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정리해고만 해도 회사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해고 혹은 통상 해고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는 회사가 망할 상황이 아니어도 회사가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냥 경영상 위기가 없어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터주자라는 게 이른바 일반 해고 혹은 통상 해고의 도입 시도였어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런 일반 해고 도입을 목표로 해서 법을 입법 예고하고 추진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뭐 입증을 해야 되고 회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일반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그 법안이 거의 통과 직전까지. 그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민주노총은 탈퇴했지만 한국노총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걸 이제 국회로까지 가져와서 당시 이제 야당을 왜냐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야당을 압박해서 거의 통과 직전까지 끌고 왔었죠. 그리고 그때 그 일반해고 도입과 함께 또 얘기했던 게 이제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일반 중규직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말한 하루에 8시간 뭐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는 게 시간제 근무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한다든가 좀 그렇게 근무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그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이었고 특히 해고의 자유를 준다는 거 일반 해고의 도입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통과 직전에 거의 뭐 그때 분위기로는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통과 직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갑자기 국정교과서 도입 이슈를 딱 들고 나오면서 야당과 모든 논의가 다 올스톱. 야당이 국정교과서 도입이라는 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재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넣어서 그걸로 전 국민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하고 있던 모든 협의를 다 이렇게 중단시키고 국정교과서 반대 이슈로 완전히 전국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노동개혁은 그냥 거기서 무산되고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개혁의 어떤 그 무산을 주도한 게 바로 문재인 당대표였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노동개혁을 막아내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 노동 분야에서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말한 52시간제 정착도 있고, 그거는 사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 크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노동개혁. 비정규직이 나쁘다고 하니까 비정규직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노동당 정의당 어떤 노조 측의 프레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나가겠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그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주는 활동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종의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국민들에게 특히 그 젊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오게 되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몇 년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해서 붙은 사람과 그냥 필기 시험도 없이 그냥 면접으로 이렇게 그 뽑힌 사람들이 갑자기 정규직화되면서 처우가 같아지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공정한 일이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국공을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 방식의 노동개혁에 대한 이거는 뭐 기업 측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 당사자인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반발하는 노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초래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의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시간제라든가 노조 때리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제는 저출산 문제잖아요.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경직된 노동시장, 평생고용,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어떤 이중 노동시장, 이런 노동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개혁이라는 건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조직화된 노조가 문제니까 민주노총 뭐 이렇게 뭐 건설노조 이런 데 때려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의 그 노동개혁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유진 비서관님,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네. 논의가 있나요? 일단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번 주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님도 여가위 소속이신데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관련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경력 보유 여성으로 다 바꾸자. 그래서 여가위 상임위를 일단 소위를 통과했으니 아마 법사위 문턱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돌봄 노동을 실제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자. 이게 근데 산업계에서 어떻게 실제 기능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력 단절,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해야겠네요. 경력 보유 여성이 그 아기를 키웠던 시간도 실제로 경력으로 우리가 그 이력서를 낼 때 그걸 인정해주자.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법안이 뭐를 인정했죠? 그 아기를 키웠던 육아 기간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자. 노동했던 경력에 편입시켜주자. 이런 두 가지 법안이 진성준 의원님 아닐 거예요. 아무튼 두 가지 법안이 여가위를 저번 주에 통과를 했는데, 일단은 그게 저는 그 통과되면서 뭐 우리의 발전이긴 하지만 이거는 과연 이 법안을 산업계에서 인정을 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저출산 모성 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사실상 선진국급이에요. 저희 정말 이 제도와 법안만 보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 근데 그게 산업계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지금 있는 제도도 못 쓰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직원도 못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듣도 보도 못하는 법안 제도를 못 쓰는데, 그 법안을 낸 의원실에서도 못 쓰고. 네, 저희도 못 쓰고 심지어 저희 의원실 못 써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를 뽑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는데 윤 씨를 느낀 정말 대단히 포함시키기 참 얘를 진짜 잘 뽑았어. 아주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됐지만 이게 이게 기능할까 약간 그런 국회에서의 그런 제가 걱정이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일단은 그 말씀 주신 육아휴직, 유형근로제 이게 이게 사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두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나가 했을 때 너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이 경영사에 일반인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너가 저성과니까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기댈 때는 뭐 실업급여 요즘 6개월 나오는데 한 6개월도 뭐 몇 년 이내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실업급여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 노동자가 그걸로만 살기에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은 외국만큼 그 시운해고가 이루어진다는 그 외국만큼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너 나가 시운해고를 해버리게 되면 이 노동자는 그 시장에서 탈락해서 더 안 좋은 일자리로 가게 되고 더 사회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먼저 이 윤석열 정부가 뭐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갖추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산업 전환의 그 주기가 엄청 빨라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육아휴직하고 또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막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해서 사용자들이 곤란함을 겪고 약간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우리 이지영 작가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시장의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그나마 어떤 그 출산과 보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거는 사실 다 모든 게 이제 묶여 있는 문제여서 일단은 출발을 각 가정의 이제 현실적 모습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거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아직도 근대 이제 산업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남성이 생계 부양자가 되고 여성이 이제 가사와 육아를 좀 전담하는 방식으로 그게 비율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아직은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노동 시간이나 이제 뭐 근로 여건이나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비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했던 시기에 그 산업 구조 그대로 이제 노동 시장 구조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또 여성도 이제 또 사회 진출 많이 하고 또 일자리 많이 갖는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노동 관행 그리고 가정에서 그 노동 관행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가정에 있어서의 관행 같은 것들을 아직도 이제 끌고 가면서도 또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약간 이렇게 과도기적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뭐 각자 이제 집에서도 보면은 남성 생계 부양자가 뭐 소득을 만약에 한 100을 번다고 하면은 여성 노동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 이제 양육을 좀 끝내고 애들 좀 길러놓고 이렇게 다시 보통 이렇게 일자리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임금 일자리라도 그래서 남성 생계 부양자가 뭐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은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진행하면서도 한 50 정도? 그에 준하는 뭐 남성이 뭐 만약에 한 400을 번다 하면 이제 여성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버는 형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가정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황을 보면은 여성들은 사실은 이렇게 가사노동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또 일을 또 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정규적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가사 육아 책임 노동이 있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 노동 시장에 또 진입이 되고 또 저임금을 막 버티면서 어떻게든 또 애들 학원비 벌고 막 이제 반찬값 벌려고 또 막 일하고 이런 그 가정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저출산에 관련된 노동 개혁을 따지자 하면은 여성과 뭐 남성의 임금 격차 문제부터 해서
또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은 정규직 내에서 또 성별 임금 격차도 있고 또 비정규직 내에서 성별 임금 격차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내에 또 성별 이중구조가 또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사실 고려를 했을 때 그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은 이 범위가 엄청 무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이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여성이 돌봄 노동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또 가사노동 돌봄을 하면서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일제 근로가 힘드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또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에 많이 포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구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말씀드리면 이렇게 M자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M자 곡선. 그래서 여성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다가도 육아기에 들어서면 이제 경제활동 중단했다가 이제 아이들이 또 자라면 학원비 등 돈 벌기 위해서 다시 참여하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일자리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하는 이 상황들이 되게 구조적이어가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뭐 여성이 아이를 기른 기간을 이력서에 이렇게 포함시키자 하는데, 실제로 집집마다 보면은 여성들이 그 틈새 노동을 다 전담하고 있어요. 뭐 육아랄지 가사랄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땐 그렇고 부모님이 이제 또 연로하시면은 간병까지 다 보통 여성분들이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들은 평생 이제 돌봄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의 노동이 굉장히 삶에 중요하면서도 비가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이제 개혁을 해야 저출산이 이렇게 해소된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되게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청년 고용이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이 좀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이렇게 연애와 결혼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그 임금을 또 지불을 하고 해서 중소기업은 또 청년들이 기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괜찮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해서 청년 고용이 낮고 또 그게 저출산으로 또 이어진다 하는 문제 분석이 이제 너무 상식적인 사실 이야기여서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하고 뭐 성별 임금 격차 개혁하고 가정 내에서 뭐 일과 육아를 좀 어느 정도 평등하게 진행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면은 이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좀 요원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광범위한 사실 주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돼도 결혼하기 어렵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도 결혼하기 어렵고, 그렇죠. 거기다가 네. 여성이면 임금이 남성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낫죠. 네. 만약에 둘 다 그 맞벌이를 하다가 누가 한 명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쉽게 여성이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그렇죠. 가져오는 거죠. 네. 그게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래저래 그냥 이렇게 엎친 데 붙인 격으로 점점 결혼하고 애 낳기 어려운 노동 그 시장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실타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 돌봄 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남성 육아휴직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 경력에서의 커리어에서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하고, 여자는 그냥 커리어를 포기해버리고, 아까 말한 임금 격차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여자가 포기하자, 이렇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남녀 성별 격차 왜 있냐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군대 때문이에요. 군대. 똑같은 공채여도 군필자에 한해서 2호봉을 더 쳐주는 뭐 그런 거죠. 그럼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처음에 요만큼 차이 났던 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난리가 나겠지. 군가산점 갖고 되게 난리였는데. 요즘 IT 회사는 없앴어요. IT? 네, 그게 뭐예요? 요즘 신생 회사들은 그 IT 분야? 네, IT 분야? 군대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왜? 네, 그래서 좀 약간 요즘 생기는 회사들은 그거 호봉을 인정 안 하는 분야. IT 분야 아닌 경우도 경우도 많죠. 있고.
IT 쪽은 또 왜냐면 군 특례로 갔다 오신 네. 분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하여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아휴직 1년 쓰는 것보다 아이 하나 낳으면 10년은 사실은 보육을 해야 되는데 유연근로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연근로제 예를 들면 가족 돌봄 노동 근로시간 단축제 네. 뭐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지난번에 이유준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그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업무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되게 심각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부동산과 함께 거의 양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최병천 소장님 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주영 씨가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도 해줬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산업구조 문제나 기업 규모 문제를 좀 포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 여성, 육아, 노동시장 관련돼서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을 좀 비교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스웨덴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 경제예요. 이걸 이제 스웨덴 3인당이 이렇게 주도했는데 놀랍게도 직장 어린이집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제 구조 자체가 대기업 중심 경제예요. 그리고 그거를 노동조합과 3인당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했어요. 스웨덴 3인당과 스웨덴 노동조합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계했고 네덜란드 모델도 재밌어요. 네덜란드 모델은 비정규직 중심의 나라예요.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호환이 되게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나라 중에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전부 다 비정규직이 다 늘어나요. 유럽에서 많이 늘어나는 비정규직은 파트타임제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파트타임을 활용하냐? 크게 두 덩어리예요. 여성과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정규직의 확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여성이 이제 제조업 때는 여성이 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웠는데 이제 서비스업이 되니까 이제 어떤 말 그대로 파트타임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아까 지영 씨가 말했던 M자 노동시장이 점점 완만해져요. M자 노동시장이 완만해지는 이유는 파트타임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연로하신 50대 후반, 60대, 70대 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는 이제 파트타임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는 비정규직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의 결과적인 표현이다. 라는 걸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제로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대기업 앤드 직장 어린이집 발달했고 네덜란드는 그 약간 원래도 네덜란드는 이제 개방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전체가 되게 리버럴한 나라예요. 대마초 합법한 것도 잘 돼 있고 성매매 합법화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자 관련돼서도 되게 리버럴한 관점이 있고 그런 리버럴한 게 있으니까 노동시장에서도 리버럴한 관점이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유진 씨나 지영 씨나 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박사과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비정규직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하다가 비정규직 하다가 정규직 하다가 비정규직 하다가 그래서 그런 호환성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잠깐 네덜란드 노동시장 모델과 박근혜 정부 때도 네덜란드 노동시장 모델이 잠깐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 노동시장 모델이 작동되려면 비정규직 하다가 정규직 하려면 정규직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정규직은 못 자르면 비정규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덜란드 모델의 작동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직접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엄마의 여성 사이클, 노동시장 사이클이나 사이클에 맞춰서 본인 일종의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거죠. 4시간짜리 노동시간, 6시간짜리 노동시간, 8시간짜리 노동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 먹는 거죠. 역시 전제 조건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은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스웨덴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하면 한국 모델의 특징을 좀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비정규직 하다가 정규직으로 하는 건 금지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 왜냐하면 정규직이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업, 대기업 거기는 이제 명예퇴직 방식이 아니면 사실상 해고되지 않는 거죠. 공기업은 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시장이 이쪽 분야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하면 정규직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뭐 2년 일하면 정규직전환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을 할 거면 정규직으로 뽑지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뽑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호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그때 올린 적도 있었는데 대기업일수록 그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아요. 대기업을 다니는 여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데 왜 육아휴직 사용률이 더 낮냐면 그거는 규모의 비경제가 장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많냐면 정치권이 소선거구제와 연동해서 저부가가치 사업장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그렇죠. 각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그렇죠. 뭐 이런 것들만. 예컨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뭐 하다못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가가치세도 아니 그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영수증도 간이 영수증 처리하면 되고, 간이 영수증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법인세도 당연히 나죠. 가정 법인세도 되게 낮게 되어 있고, 과세 혜택도 되게 많고, 공공 입찰도 있고. 공공주택 중소기업들만 입찰할 수 있게끔 규모가 커지면 많지. 규모가 일정 정도 커지면 법인세도 더 내야 되고 공공 입찰도 못 하게 되고 금융 혜택도 못 받게 되고 간이영 수증도 못 하게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규모가 커지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규모 커지기만 하면 내가 지금 주는 혜택이 몇백 개인데 그 혜택 싹 다 걷어들일 거야. 규모 커지기만 아주 작살을 내버릴 줄 알아.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착살내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치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보 보수가 다 같이 협심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멋진 말로는 동반성장, 뭐 그렇죠. 가불관계 해선, 뭐 네. 사회 양극화 해선, 골목상권 보호. 골목상권 보호 이런 이름들로 추진된 정책들이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이 어떤 규모의 비경제를 장려해서 왜냐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하려면 기업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어떤 노동자 한두 명의 고용을 쓰냐 아니냐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직성과 연동된 거고 규모의 비경제는 골목상권 보호 및 그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이랑 같은 게 작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저부가가치 사업장을 장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려하는 거죠.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더 오래 더 많이 버틸 수 있도록 저부가가치 사업장의 캐파를 키우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 만한데 노동시장이 점점점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지영 씨가 얘기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제 내용은 부가가치의 이중시장 성격이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과 부가가치가 낮은 시장.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과 부가가치 낮은 시장에 부가가치가 낮은 시장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호망을 벗어나는 순간 온갖 이제 뭔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과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은 뭔가 일공화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전체 원래 그 어느 나라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개가 3대 세수거든요. 전체 세금의 7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뭐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근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 다
상위 10%가 거의 전체 세금의 거의 70% 가까이 부담하고 있어요.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현재 얘기를 하다 보니 경력 단절과 저출산은 균형 상태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제도와 제도가 엉망진창 더하기 엉망진창 더하기 엉망진창이 결합되어서 발생하는 하나의 균형 상태가 아이를 낳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이런 그게 하나의 이제 개인으로서는 그런 선택이 합리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그 유진 씨가 말했던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두 가지 법.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불러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는 입법 실적으로 달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문제다. 경력 단절 여성일 때 문제점으로 인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경력 보유 여성으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진 거예요. 경력이 있으신 분이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가끔 우리 그림 중에서 타조가 땅에 대가리 받고 나 안 보이지 하는 거랑 똑같은 정책인 거예요.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대가리 쳐받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전체가 땅속에 대가리를 쳐받고 경력 단절 여성 문제는 해결됐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심한 입법인 거고 정치권의 한심한 입법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그다음 육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기간 쓸 수 있게 하자.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도 경력직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거는 왜 인정을 안 해? 보좌진을 채용할 때도 보좌진 경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유사업종의 경력을 인정하는 거지. 그건 마치 뭐 축구 선수 경력을 농구 선수 때도 인정해주고 야구 선수 경력을 뭐 축구 선수 때 인정해달라는 말처럼 두 가지 모두가 정신승리 입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를 본인들의 했다고 외부에 쇼잉하기 위한 국회가 하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정신승리 입법의 대표 사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현실을 아무것도 안 바꾸는 거고 본인들의 기분 좋아지는 걸 바꾸는 거죠. 본인들의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거 외에는 우리가 그때 하느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헛짓거리를 하니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이제 최종적인 검열을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걸로. 근데 뭐 그 취지 자체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좋은 지적이니까 할 수 없죠. 그 결국엔 큰 방향성은 노동시장은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여기엔 정규직의 해고 사유 확대까지 포함해서 사실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많은 구조로 가는 게 좋고 그렇죠.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이 많아져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오밀조밀한 구조보다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5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기 더 좋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도 중견기업 이상으로 표현합시다. 그렇죠. 중견기업 이상. 네. 저희 회사도 조그만 그 보도 채널이던 시절에는 육아휴직 잘 못 썼어요. 근데 저희도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종편이 되고 커지니까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두 명 육아휴직 같은 티가 안 나거든. 적당히 메꿔가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기업 규모를 키우는 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기업 규모가 작은 그 사업체들한테 지원이 집중되는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개혁은 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걸 하면 또 대기업 몰아주기다 어쩌다 하면서 또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 사유를 확대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사실 개혁이기 때문에 핵시기로 맞바꾸는 거죠. 그만큼 건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그래서 뭘 주고받을 것인가 기업은 뭘 받고 노동계는 뭘 받고 뭐 우리 사회는 뭘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도의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라는 걸 우리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과제가 진짜 심각하다면 진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그런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여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육아 기간을 경력으로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들어가고 싶은 업종에 일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이른바 직업 전환 교육, 이른바 이제 그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했던 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재교육 정책이 필요한데 네.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점이 보완되는 생각하시는지 역시 이유진 비서관님부터. 네, 사실상 저희 정부가 2009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이렇게 길 가다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159개가 있는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저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아, 없는데요. 진짜요? 저도 한 번도. 전국에 159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여가의 비서관이 네, 영입한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새로 네, 일하기 그래서 센터. 약간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뭐 관광 서비스, 뭐 보육, 막 이런 거 업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선호한다기보다 많이 그나마 들어갈 수 보여지는. 있는. 그나마 들어갔을 때. 그리고 뭐 회계 사무원, 뭐 법률 사무원, 그러니까 여성을 원하는 그런 강의 중심으로, 그런 훈련 중심으로 뭐 여성가족부가 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지금 159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서 일해서 지나가다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훌륭한 있는데, 자세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 청소, 요리, 간병 이런 시간 선택에 거기 일자리에 머물러 있고 너무 질 낮은 일자리다. 그냥 말 그대로 한 달에 정말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받는 일자리인데, 그래서 엄청 그 불만이 있고, 그리고 올해 그 여가부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 6월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 답변도 대부분 38.2%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원했고, 지금 약간 그 국가가 사실상 그거죠. 사실 공공 일자리 정책 수준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일자리죠. 사실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마련된 일자리들은. 그래서 불만족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이게 35.6%였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해서.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네, 첫 번째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뭐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건 이제 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그쵸. 그런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서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거 양질 시간제 일자리가 몇 프로? 약 38.1%. 네.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예요? 질문.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장 원하는. 그래서 2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35.6%. 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정부가 니즈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또 이거랑 관련해서 그런 인터넷에 도는 얘기가 서울대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어디 대학을 나오든 다 뭐 마트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치킨집과 마트 두 군데서 만나요. 그쵸. 치킨집과 마트. 이과든 문과든 고민하지 마라. 다 치킨집에서 만나니까 고민하지 마라. 치킨집, 마트, 편의점 세 군데서 만나요. 마트에서 이렇게 띡 집어주는. 그래서 결국 다 마트에서 만나니까 마트가 약간 시간 활용하기도 좋고 막 그냥 그렇게 퇴근해서 애기 돌보기도 좋고, 그리고 마트가 장점이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마트 노동시장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그 고민하지 말라고, 다 마트에서 만나니까 그 얘기를 보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카를 가도 이카를 가도 서울대를 가도 주방대를 가도. 우리도 인생이 어느 순간 마트에 가게 될 수 있구나. 어찌됐든 띡하는 걸 하면 그래서 뭐 요즘은 그나마 그 띡도 다 키오스크로 요즘 다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본인이 요즘 다 그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교육 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의 그 답변을 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여기서 이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 경력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알겠는데 여성 일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냥? 아니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아, 경단절 여성 대상. 경력 단절 여성의 답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게 그게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저 20대 애들도 가기 어렵거든요. 정말 인생을 다 걸고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가야 네.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재영 작가님도 일종의 경력 단절 여성을 대표해서 이런 경력 단절을 스스로 선택하신 신비롭게 극복하고 있는, 네네.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규, 초인종 노력을 극복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직업 재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정말 저는 이제 스스로 경력 단절이 상황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교육도 혼자 스스로 학비 내가면서 이제 하고 있고 박사과정, 학위과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도 네 아이를 뭐 낳기 전에 이렇게 잡 오퍼도 사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경기권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그 사무실에 갈 수가 없거든요. 애를 뭐 왜냐하면 9시까지 출근이라 그래도 7시엔 출발해야 되는데 7시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갈 수가 없고 퇴근해도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무리 빨라도 9시인데 애를 누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정규직 일자리 오퍼가 사실 있었고 면접도 한두 번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질문이 애는 어떻게 하고 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빨리 잡을 사실 잡고 싶어가지고 아이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돌봐주실 수도 있고 최대한 제가 역량이 닿는 한 있어서 도움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다들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서 일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했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 개인 어쨌든 애를 낳으면 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이를 기름으로써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가 확실히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고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나름 고학력자로서 주변에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뭐 아무리 외국계 기업을 들어갔든 뭐 무슨 신문 기자를 했든 직업이 어땠든 간에 애를 낳고 일단 일을 그만두고 한 5년 정도 애를 기르면 자기가 이제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다시 아이를 기르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잡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국내 이제 유수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이제 뭐 어쨌든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하셨는데 결국엔 논문을 못 쓰고 이제 아이 기르는 문제 때문에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됐기 때문에 그냥 학업을 잠시 중단을 한 건지 어쨌든 중단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애 한글 가르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 이야기를 박사과정에서 애 한글 가르치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취업을 하면은 저기 그 고학력 그 시터로 취업해가지고 부잣집에 취업해서 임금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근데 농담으로 네, 그 얘기를 고학력 베이비시터로. 네, 고학력 베이비시터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를 돌보다 보면 아무리 고학력이어도 자기 역량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베이비시터 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네. 경력 쓸 수 있겠네요. 영역 쓸 육아 수 경력 쓸 수 있어서.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저도 그 홈페이지에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1살 땐가 한번 접속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실제로 접속을 해봤는데 정말로 뭐 배우는 게 뭐 뜨개질,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저희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정말 다양한 여성의 능력과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교육 프로그램도 아닐 뿐더러 그 프로그램 심지어 이수하고 세탁 나서 관리사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세탁이 무슨 네, 자격증을 맞아요. 따야 되는 네네. 겁니까? 네, 뭐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네, 뭐 그런 여성, 그러니까 약간 성편향적인 뭐 꽃꽂이랄지 이런 것들의 수업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듣기 좀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성에만 이제 국한되는 또 얘기가 아니라 추진 기관이 지금 굉장히 엄청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평생교육 뭐 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기업에서도 각 기업 대학도 있고, 뭐 그다음에 주민센터만 가도 뭐 요가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네, 있고 한데 이게 평생교육이 사실 수요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뭐 주민들이 뭐라도 하다 이제 기타라도 이제 배우러 막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적인 이제 정책이 사실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추진 기관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보이고 이제 뭔가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직업 뭐 재교육으로서의 평생 교육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예를 들어 여가 문화 차원의 이제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별 구분 없이 이제 재취업 교육도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취업 교육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학원 같은데 이렇게 바우처를 줘가지고 뭔가 컴퓨터 기술 배우게 하는 또 그런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 얻는 청년도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교육과 이제 평생 교육이 연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요즘 관심 있는 건 내일 배움 카드라는 네. 취성패와 내백화, 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과 네. 내일 배움 카드, 이걸 이제 취성패 내백화라고 하는데 이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2019년 예산을 보면 이게 중소기업 원래 지원 정책으로 시작을 한 거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구직자나 실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카드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실직자, 구직자 따로 하다가 현직자 따로 하다가 요즘은 합쳐갖고 그냥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이름으로 같이 해요. 그래서 2019년만 해도 예산이 무려 8천억 원이었어요. 8천억 원. 그런데 그래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재직자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간 300만 원까지였다가 지금 이게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액수는 합쳐지고 액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2019년만 해도 한 96만 명,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 당시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4,000개 정도 기관에서 네일뱅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학원이 2,000개예요. 2,170개. 총 50% 이상이 학원이고 나머지는 민간 직업훈련 시설이 한 30%, 20% 되고 그 다음에 학교는 3.3%밖에 안 돼요. 학교는 142개소에서 3.3%.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고용노동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관여하는 학교에는 쓸 수가 없게 해놓은 거야. 이를테면 1년에 300만 원, 이래서 300만 원이면 대학 한 학기 등록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내가 대학원을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더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영 씨 같은 경우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요즘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두 학기 등록금 낼 수 있는 돈인데 그건 안 되게 하는 거야, 법으로. 왜냐하면 부속 한마디 때문에. 네네네. 아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라고 한 기관에만 쓸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학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관할하는 대학들에는 이걸 내일 배울 컨텐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게 해놓은 거야. 네.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 학원이 뭘 가르치느냐? 총무 인사, 재무 회계, 이게 일종의 격리되는 거죠. 식음료 조리 서비스, 뭐 요리사대라는 거죠. 중국집 주방장이나. 그다음에 공예, 뭐 꽃꽂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기획사무, 이미용, 뭐 헤어 이렇게 머리. 그다음에 제과제빵, 파티셰, 떡 제조, 뭐 떡, 아니면 뭐 바리스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딱 봐도 저숙련 이렇게 자영업. 그 쉽게 자기 자본 투자해갖고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분야의 어떤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태의 내일 배움 카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저숙련 사업장으로 사실은 평생교육에 진입하면 저숙련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내일 배움 카드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교육부와 노동부 사이에 칸마다만 터져도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면 대학을 다시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지금 대학들이 안 그래도 신입생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뭐 대학들도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활로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와 어떤 그 교육부 사이의 칸막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숙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력 단절 그 인구를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시급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병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시간 관계상 이걸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실제로는 우리 이제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조건으로 붙이는 게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이에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이게 뭐 양과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질이 좋은 거를 얘기하는데 질이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임금 수준이 일정 정도 돼야 되고 일정 정도의 임금 수준이 돼야 되고 일정 정도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작동돼야 되는 흔히 우리가 4대 보험 또는 5대 보험 요즘은 노인 요양보험까지 쳐가지고 5대 보험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4대 보험 또는 5대 보험이 작동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과 중견기업 이상 일자리 그냥 양질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다니는 그런 기업이 많아지면 음식 숙박업이 많아지면 양질 일자리가 많아질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직업체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똑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직업체 교육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양질의 기업이 많아져야 돼요. 양질의 기업이 많아지려면 그거는 산업 사이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정태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컨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산업, 우주 항공 산업, 예컨대 이런 또는 이제 요즘은 방위 산업 이런 거는 그냥 누가 봐도 양질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방금 말한 산업들은 뭐냐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과 연동된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하나는 뭔가 이렇게 그 육아휴직, 보육 이거에 갇혀 있는데 결국은 그냥 지금도 식당 아주머니 자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근데 그거는 양질도 아닌 거죠, 양질이. 그래서 이제 일단 양질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고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랑 그런 산업 정책이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숙련의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한글도 모르거나 초등학교만 나오거나 뭐 산수도 잘 못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배터리를 알려면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정한 정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거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일단 대학원으로 봐야 돼요.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교육의 정상화. 그래서 과연 대학원과 대학원이 산업의 변화 수요나 기업의 니즈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대학 총장과 교수들은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배웠던 거를 가르치고 싶지만 기업과 학생은 미래에 적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과 학생은 현재 변화하는 미래지향적 변화에 적응할 유인을 강하게 갖고 대학의 재단과 교육부 공무원과 대학 교수들은 그런 걸 굳이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생과 기업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 청년, 기업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하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고부가 가치 또는 이제 일종의 일정 정도 고부가 가치에 근접한 그런 기업과 산업이 일단 많아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떤 뭐랄까 대기업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건 하나의 편견이다.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누가 이런 거에 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하나는 너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은 특히 두 종류 덩어리의 기업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R&D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노동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터줄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컨대 중기업, 중견기업 이상 예컨대 뭐 네이버의 웹툰 대학, 뭐 카카오의 뭐 IT 대학, 뭐 이런 것처럼 내지는 뭐 토스의 금융대학 이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넓은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인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 변화와 연동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글로벌 대기업,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기반 어떤 스타트업 이런 데들을 좀 뭔가 이렇게 교육, 노동시장에 좀 이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 제도를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해관계도 부족하고 안 그러면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예산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범기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학원들 많이만 보내도 교육부 공무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수치상으로 욕만 안 쳐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뭔가 이렇게 트집만 안 잡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주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광역지자체가 있다. 광역,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 규모가 꽤 많이 되거든요. 서울시는 거의 한 50조 원 가까이 되고 경기도는 거의 30조 원 가까이가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거의 도시국가 수준의 어떤 덩어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랑 연동된 정책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정부 방식이 있는데 중앙정부 방식은 우리나라는 국공립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대학교에서 나왔던 폴리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술 약간 옛날 공고 기반 전문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국공립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 대학교는 이승만 정부 때 이제 뭐 토지개혁 과정 등등에서 대학이 고등교육을 맡기면서 민간 기반 국공립대가 많고 그러니까 국공립 대학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현저하게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경쟁력 있는 폴리텍이나 전문대들은 정부가 아예 인수를 하든가 아니면 협조 관계를 맺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어떤 국영 기반 일종의 직업 전문 대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한국의 어떤 정치 행태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을 뽑아서 그때만 내가 그 예산을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냥 대선 때 20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소프트웨어를 고민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고민할 스키가 없어. 한국적 방식은 일단 뻥축구 방식으로 예산을 10배, 20배를 늘리겠습니다. 라고 일단 공약을 걸어놓으면 일단 공무원들이 알아서
알아서 그 예산을 20배로 늘리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권 만들고 언론도 이제 거기서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예산을 20배로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웨덴 수준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을 아무튼 20배로 늘리겠습니다. 뭐 10배 소모로 늘리겠습니다. 뭐 배율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한국형 특징을 고려하면 뻥축구가 최고다. 뻥축구가 현실적 대안이다. 다만 이제 그런 거를 폴리텍 전문대 아까 이제 윤범 기자 말도 이런 거랑 연계하거나 기업까지도 연계해서 그런 거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교육개혁하고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결국 노동개혁이 교육개혁하고 연결돼서 특히 대학개혁, 대학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그 대학이 제대로 그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에 등록금 지원을 해줘봤자 예를 들면 그 내일 배움 카드를 대학에 쓸 수 있게 해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가봐야 50년대에 가르쳤던 내용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면 걔네 등록금만 낭비하는 거지 사실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개혁과 연동돼야 결국 의미가 있다. 결국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개혁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직업전환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학 스스로도 개혁하려는 유인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고 여기에 또 기업이 가장 큰 어떤 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뭐 계약학과라든가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교육과정 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정책적 방향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 구조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정년 연장 여기까지 연결되거든요. 사실 노동개혁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얘기는 연금 개혁하고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 개혁은 사실 고령화 얘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 정년 연장 얘기와 오늘 못다한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그 5장에 관한 대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건전지가 깜빡깜빡해서 여기서 지금 끝내야 되고 다음 알다시피 6장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죠. 7월 8일날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날 6장으로 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고령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체에 관한 이게 정치개혁 파트를 별도로 할지 아니면 그날 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에필로그처럼 논의를 조금 더 할지 그거는 그날 시간 봐서 얘기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